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공문학원에서 국제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상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시험을 보실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시작한 분 계실 텐데 어제 바로 어제군요. 어제 네, 본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총평과 함께 해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국제법을 2022년 시험을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인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써봤어요. 그게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총평 뭐 그냥 여러분들 뭐 다 시험을 주위에 보신 분들은 좀 쉬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쉬어도 되냐? 여러 가지 이제 뭔가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글쎄요, 이게 뭐 내년 시험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니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문제의 출제 방향은 언제든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는, 제가 잘 들으세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대비하실 때는 가장 어렵게 나왔을 때의 난도와 범위로 준비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예전에 경제학 공부해보게 되면 기대에 있어서요. 적응적 기대, 뭐 고정적 기대, 합리적 기대 이런 걸 제가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정적 기대나 적응적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고정적 기대는 세월이 바뀌는데도 그대로 이제 하는 것이고요. 적응적 기대는 과거의 인포메이션에만 기반해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거건데 그것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합리적 기대를 해야 된다고 제가 배웠는데 합리적 기대는 뭐냐면 내가 알 수 있는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알 수 있는 미래 정보까지 통틀어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맞다. 뭐 제가 아는 수준에서 그렇습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수험생들이 제일 함정에 빠지는 게 적응적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즉 기출 문제만을 보고 다음 연도 출제를 대비하는 거 정말 안 되는 것이죠. 작년에 올해 나왔으니 내년에 이 파트는 안 나오겠지? 가장 어리석은 거고요. 출제자들은 그런 거 크게 제가 고려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올해 냈으니 작년에 나왔으니 올해 내지 맙시다. 뭐 그게 뭐 똑같이 나오면서 난도를 높일 수도 있고 똑같은 테마가 뭐 이렇게 또 다른 게 나와요. 다른 분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출 해설 드리지만은 적응적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딱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나왔던 국제법의 최고 난도로 나올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시라. 수험 준비에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냥 뭐, 얍삽하게 뭐 책 한두 권 보고 이렇게 하세요. 제약집도 안 보고, 팔레집도 안 보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올리는 차원에서,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즉, 정리하자면, 올해 쉽게 나왔으니, 내년에도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라. 그래서 가장 어렵게 나왔을 때의 난도 7급 기준으로 가장 어려웠던 때는 작년입니다. 2020년도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유명한 우리나라 국내 유명한 학자분들 단행본도 제가 어떤 반에서 이렇게 같이 읽기도 하고 조약도 이렇게도 많이 하고 조약 빈칸 공부도 하고 판례도 이렇게 논점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최근 판례들을 뭐 없나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안전하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올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점수를 보내주셨는데 점수가 여러분 표현으로 덜 히읗 디귿 하더군요. 그래서 만점자도 많고요. 보통은 90점 이상. 하나 삐끗했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지금 그 연락 오는 분들 보면 전체 3개 틀렸다. 총 내과목 100문제 중에서 3개 틀렸다. 그러면 점수가 97점인가요? 이런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92점, 3점, 5점 대략
뭐 하여튼 잘 보신 분이 연락을 했는지 그날 모르겠는데 그래서 상당히 컷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아까 와가지고 이렇게 계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여쭤보니까 상당히 좀 높게 예측을 하셔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제자들 어떻게 하나 어렵사리 1차 통과해가지고 2차 시험 봤는데 막 긴장해가면서 제가 어제 새벽에 근처에서 이렇게 있다가 가서 여러분들 정문에서 외무용사직 직렬의 분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강동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막 긴장들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시험을 보시던데 아무튼 그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컷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그 컷이 89점인가 88점이었거든요. 외무용사직에서 그 컷을 좀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좀 그 밑으로 이제 맞으신 분들은 정말 죄송한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컷이 90을 맞아도 지금 안정권이냐? 우리가 지금 270명 봐가지고 이제 뭐 한 40 글쎄요 이제 40 한 5명 선에서 자를 텐데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분위기로 봐서는 진짜 한 90 이상은 대안정권 될 똥 말똥. 그래서 아마 내려가더라도 89점, 88점 그 밑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냐.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85점, 87점 있으셔가지고 제가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실제로 안 떨어지는데 그냥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측하는 대략적인 거에 대해서 그냥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자, 그 정도로 제너럴한 평가를 좀 하고 국제법에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도 좀 뭘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감들한테 자, 출제 비중에 국제경제법 비중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솔직히 제 예측을 좀 빗나갔습니다. 25개 중에서 5개 정도는 그래도 국제경제법을 내지 않을까. 좀 속으로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이제 외교부나 법무부에서 국제경제법이나 통상법을 글쎄요 그렇게 그 주요 업무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를 낼까 더 많이 낼까라는 마음하고 그래도 과거 25개 시험 문제가 나왔던 사법시험을 보자면 그래도 5개는 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문제 나왔습니다. 2문제. 그리고 가트만 출제가 됐어요. 뭐 어쩌라고 그럼 가트만 하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그 국제경제법에서는 그래도 가트나 가트 판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늘 말씀드렸던 거 뭐 기억하시면 기억하실 겁니다. 가트에서 뭐 보니 가트 판례가 좀 나오고 그랬었죠. 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뭐 쭉 이렇게 좀 세알려 보니까 당연히 국가가 양이 많기 때문에 국가 편에서 많이 나온 것이고요. 네, 해양법이 좀 많이 나왔네. 해양법이 3문제, 추조권,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이렇게 해서 3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예, 항공범죄. 예, 다 베이징이 안 나와서 조금 속상합니다. 베이징이 나왔어야 되는데 나머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따 보시겠지만 나왔고요. 드디어 환경법에서 뭐 이런 그 환경 영향 평가 원칙이라든지 늘 나오는 거 나왔고요. 분쟁 해결에서는 ICJ 간단하게 나오고요. 국제노법에서도 포로 나왔고요. 늘 나오던 그 포로 간첩 포로가 아니고 늘 공부했던 거에 나왔죠. 비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비중이 높아질 거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경제법이 그냥 뭐 사실 그런 건 의미가 없는 분석 같아요. 국제법은요 특히 객관식은 아시죠? 그냥 고루고루 가급적 깊게 넓고 가급적 깊게 할 수 있는 한 깊게 이렇게 공부하는 게 기조예요. 판례가 대략 10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대체로 예측 가능한 판례들 뭐 공부를 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죠.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제 판례집에 있는 판례가 뭐 다 출제가 됐으니까 예측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한국 판례, 이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 현장 난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동성애자에 대한 난민 인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판례들이 좀 몇 가지 나왔고요. 국제경제법도 판례가 출제가 쭉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개솔린 케이스, 뭐 제 판례집에 잘 들어가 있는 것이죠. 미국 세월 사건도 마찬가지고, 제가 기다리던 그 장벽 건설 사건하고 흑해 해안 경객 사건 출제가 됐고요. 네, 노태범이나 펄프밀은 오늘 나오던, 펄프밀은 이제 아마 그 재작년 9급에서 아마 출제가 됐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산호환강 도로 건설 사건에도 그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판례로 뭐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이 왜 나는 뭐 소유시키 그럴 것 같은데 말투가 그런 거니까. 값어치 거버는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 조약 초안을 따져보니까 총 16개더라고요. 작년에는 이제 조약 문장이 길게 나오면서 뭐 이렇게 한 단어 뭐 승인, 동의 이렇게 바꿔가지고 저도 정말 긴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에 뭐 간주, 추정 이런 규정이라든지 법률 요건 부분에서 이렇게 함정을 좀 판단하든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한데, 뭐 승인, 동의, 뭐 합의 이런 좀 애매한 부분에서 오답을 좀 작년에 팠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올해 그 조약 빈칸으로 좀 대비를 좀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썼는데, 조약 문장이 그대로 출제되는 비중이 좀 낮더라고요. 몇몇 조약들은 문장이 나오긴 했지만 문장을 간추려서 또 냈어요. 또 외교관계, 영사관계는 또 작년 우리가 주거람투했거든요. 뭐 저는 강의만 하는 거 여러분들이 주거를 하시는 건데, 또 이렇게 가볍게 나와가지고 싱겁다, 싱겁 셀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뭐 이런 거 다 예측 가능한 조약들이죠. 작년에는 진짜 막 좀 짜실한 뭐 조약들 뭐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비를 시켜드려야 되나. 제가 작년에 그 잡았던 범위는 이제 저명 교수님 2분 제가 라이벌을 시켜드려 정희석 교수님하고 김대중 교수님 2분 책에 있는 그 범위를 좀 커버하면 되겠다 이렇게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해왔었고, 우리는 또 뭐 거기도 못 미치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조약들 뭐 나올 법한 게 다 나와가지고 뭐라고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 거 나왔구나. 여기 제가 써놓은 걸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얘는 좀 이제 좀 배제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책임져 영사 양뭐 얘도 조금 요거 좀 뺄 수 있어요. 조약 뭐 가트는 봐야 돼. 면제 현장 아시죠? 외교차 난민 협약 로마자. 이게 다 뭐냐면은 여기에 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뭐 그런 조약들, 초안들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그냥 계속해서 애지중지 봐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올해는 비중이 덜했습니다만은 문장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구석구석 이렇게 맛있는 그 막대 사탕을 요모조모 이렇게 먹듯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가늘고 길게. 조약은요, 가늘고 길게. 따라하세요. 가늘고 길게. 기분 나쁘십니까? 예,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써놨어요. 대체로 평이하고 무난한 출제였다. 그래서 저도 좀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아주 어렵게 나와가지고 또 뭐 빗나가면 저도 막 기분도 좀 그렇고 그런데, 아무튼 그 출제자들 또 고생하셨고, 여러분 시험 보시는 고생하셨고, 그 출제자분들 그래도 좀 변별력을 위한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작년에 비해서 좀 턱없이 한 50% 이하로 좀 난도가 떨어진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작년에는 딱 이렇게 대놓고 풀 수 있는 문제가 8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20개 중에서 50%가 안 된 거죠.
올해는 뭐 대놓고 푸는 문제가 98%가 제가 느끼게 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구경하세요. 저런 게 나오는 걸 구경하시고, 제가 자세한 해설 좀 써가지고요. 이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해설을 좀 써서 제가 뭐 제 카페에다나 또는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를 하시고, 일단은 제가 가볍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비스듬하게 해놓은 게 답입니다. 답 체크를 해놓고요. 국가 관할권인데 로토스 사건 같은 경우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보이시겠죠? 로토스 사건에서 국가가 영역 밖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영시적인 국제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게 일반적 금지라는 이야기인데요. 로토스 사건 일반적 허용이거든요. 그래서 국제법에서 특별히 금지하지 않은 거면 어떤 그 관할권도 근거로서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제를 제가 보니까 이게 행사라는 말에 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입법 관할권하고 집행 관할권 구분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행사라는 말에 너무 집중했으면은 조금 어렵게 이걸 맞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근거죠. 근거에 대한 거니까 이것은 이제 입법 관할권에 대한 것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문제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외 테러 단체가 해외에서 한국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관할권 행사할 수 있는 근거. 한국인이 지금 피해자니까요. 뭐겠어요? 수동적 속인죄라고 그러겠죠.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관할권을 행사를 거는 법편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법편주의는요 국제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맞는 건지는 저도 확신이 없는데 이게 답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아마 그 출제자의 의도는 우리나라하고 아무런 속인적인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관할권을 갖는 게 법편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반드시 국제범죄에 대한 관할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고르자면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제범죄를 상대적으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 입법 관할권은 국가 영역 내로 제한된다. 이게 집행 관할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관할권 문제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은 집행 관할권하고 입법 관할권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좀 사고하시는 게 필요하고 출제자에 따라서는 그 표현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게 모르겠는데 조금 애매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승인제도가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은 여기는 기출 변형 같아요. 독립 축하 메시지 관계 수립 등등등 이게 묵시적 국가 승인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낚이면 안 되겠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묵시적 승인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겁니다. 다자제약의 동시가입 통상대표부 등에는 국가 승인으로 보기 어렵다. 네. 정부 승인의 필요성은 정부가 혁명이나 쿠데타와 같이 비합헌적인 방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제기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위헌적인 정권 변경, 더 정확히 위헌적인 국가 원수의 변경 시에 요구되는 것이 정부 승인이죠. 국가는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승인을 위해서 주권 면제를 향유한다. 이 4번에 좀 낚일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1번이 확실하게 틀린 거 아시겠잖아요. 이 4번은 글쎄요. 뭐 4번으로 해서 틀리신 분들은 논리를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이걸 맞추면은 내가 평균 90이 넘어 이런 분들은 이 제기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화요일까지는 그렇죠? 내일 모레까지가 그러니까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승인국에서 주권 면제를 향유한다. 이 원칙이라면 국제법상 원칙적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국내 문제는 아시죠? 얘는 도메스틱 어페어스예요.
영국의 관행과 미국의 관행을 당연히 다른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얼핏 보기엔 요것도 틀린 것으로 봐야 되지 않냐. 얘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서 다르다. 영국은 면제를 안 주잖아요. 미국은 면제를 주잖아요. 이 면제에 대해서 미승 인구에 대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도 이건 제가 보기엔 복수 정답으로 돼야 됩니다. 이거 문제를 잘못 내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복수 정답으로 해야 되지 않나. 국제법에서 상대적 맞음, 상대 틀림이란 말 어디 있어요? 법규에 위반되면 틀린 거, 법규가 명확한 소실이 안 돼서 틀린 것이지.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게 저희 김대수 교수 책에도 이렇게 국내 문제라고 나오거든요. 몇 가지 그 근거를 좀 들어가지고 좀 이의제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건 복수 정답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자, 다음 가볼게요. 자, 국가 책임 초안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사례형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사례형이 본격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가 이 25개로 만들어진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조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요. 저는 그 사례형이 단순 사례형, 뭐 일반 사례형, 준사례형 통틀어서 한두 개 정도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보시면은 국가가 종교단체의 교도소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위임에 대한 거죠. 위임. 종교단체 행위 국가 책임 성립할 수 있죠. 귀속되니까. 시민들이 외국인을 공격하는 국가가 방치하고 부추겼다. 이건 이제 충분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죠. 충분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 그 시민들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될 수가 있다. 사실 이 말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 시민들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공부하신 분들은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자기의 부작위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물론 논란이 있긴 합니다. 거기 제가 알고 있는 통설이에요. 국가가 시민들의 행위에 대해서 대위 책임을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책임, 내가 충분한 주의 의무를 태만한 것에 대한 자기 책임이지.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를 내신 분이 그런 생각을 좀 덜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요것도 틀린 겁니다. 틀린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오답 시비를 하면은 잘 안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요. 자, 국가가 외국에 반란단체 무기를 판매한 경우에 그 원칙적으로 반란단, 여기 잘 나왔죠? 반란단체 행위는 귀속되지 않죠. 이것은 이제 작년에 나왔던 effective control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 고문을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문한 경우에는 이는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다. 이건 뭐 공무원이 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귀속이 되어서 책임을 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다음입니다. 면제, 외교 영사 면제 특권. 영사 문서 서류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 외교관 영사와 달리 명예 영사는 가족에 대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제 명예 영사 이야기가 작년부터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기출 범위를 확대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영사는 신체적 불가침성에 제한되어 중재의 경우에 체포가 가능하죠. 중재를 범하고 관할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죠. 외교 행랑과 영사 행랑의 불가침성의 내용과 범위는 모두 동일하다. 이건 이제 개봉을 요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죠. 외교 행랑을 할 수 없고 영사 행랑은 개봉을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추적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나의 사랑 MV 싸이가와 사건 늘 기다리는데 안 나와가지고 작년에 아마 한번 나왔을 거예요. 기니 정부는 정부 추적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봤는데요. 중단됐죠. 중단됐고 두 번째는
무력을 과도하게 썼다 이렇게 봤죠. 추적은 시각, 음향, 정선 신호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된 후에 비로소 이를 시작할 수가 있다. 네, 시각 인하인데 해석할 때는 보통 시각과 음향 이렇게 봐요. 피추적선이 타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들어가면 추적은 종료되어야 한다. 이건 이제 그 기계적으로 된 거예요. 영해로 들어가면 종료되잖아요. 이주로 들어가면은 종료돼야 되냐, 종료 안 돼도 되냐 이건데, 이거 논란이 있습니다. 이지 다른 나라 이지에서 추적을 계속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 해석문에 대립이 있고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관련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일본 측의 이 해양 경비선이 우리나라 이지로 추적하는 거 한국에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논란이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여기서 제가 보니까 그냥 그 조약문을 기계적으로 내신 것 같아요. 추적권은 뭐 군함, 군용 항공기, 또 뭐 비상업용 정부 선박, 비상업용 정부 항공기, 이거 뭐 조약 규정 그대로 뭐 내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나오고 있는 이제 국제법 총론적인 이야기거든요. 국제법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는데요. 그로티스 주로 자연법에 기초한 국제법론을 주장했는데 주로 이 주로가 맞는 말입니다. 실정법설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주로는 자연법이죠. 강대국의 외교적 보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칼보 조항이 등장을 하였다. 네, 그렇죠. 외교적 보호권을 제한하게 한 거. 그래서 이제 뭐 그 본국의 보호권을 포기하도록 그런 조항도 있었는데 뭐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론적으로. 19세기 국제법은 탈식민을 위한 이론적 도구 아니게 식민을 위한 그런 도구였다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공부할 때 그 캐피츄레이션 기억나시죠? 불평등 조약 같은 거. 강대국의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주장으로 드라고주의가 등장을 하였다. 드라고주의나 드라고포토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강대국의 힘의 사용을 제한하죠. 제한. 그래서 채무 불이행 약소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중재재판에 합의할 것을 조건으로 제한한 게 드라고주의 1902년이죠. 드라고주의는. 이게 조약화된 것은 1907년에 드라고포토 조약입니다. 드라고포토 조약입니다. 자,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계인권선언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B규약이죠. A규약이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기초가 되었다. B규약입니다. A규약, B규약. Human Rights Committee는 국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 이후에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게 아니죠. 그래서 탈퇴 규정이 없거든요. 없으면은 그 조약의 성질을 봐야 되는데 유권해석 기관에서 탈퇴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인권조약상 국가보고제도는 인권조약의 당사국이 정기적으로 자국의 인권상을 보고한 것을 의미한다. 주로 이제 A규약 이런 데서 정기적인 보고고요. 다음에 뭐 B규약 같은 경우는 최초 보고하고 수시 보고인데 그냥 제너럴하게 말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Human Rights Committee의 최종 결의는 당사국에게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opinion, 의견에 해당되는 거죠. 자, 조약의 유보, 늘 나오는 유보죠. 조약이 명시적으로 유보를 허용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타국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출론점이죠. 국가는 조약의 서명, 비준 때 유보를 할 수 있으나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는 유보를 할 수 없다. 이게 기속적 동의 표시니까요. 수락, 승인, 가입도 다 기속적 동의 표시, 기속적 동의 표시에 들어갑니다. 유보국이 유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락국의 동의, 수락국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철회는 일방적 행위죠. 조약이 국제기구의 성립 문서인 경우에 유보는 원칙적으로 그 기관에 있는 기관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 권한 있는 기관은 뭐 그 설립 조약이나 그 기구의 관행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가트 일반적 예입니다. 미국 새우 사건 US 슈림프죠. 가트 20조 G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 유한 천연 자원의 생물 자원 포함되죠. 바다 거북. 네, 저것은 바다 거북이죠. 바다 거북. 또 다른 판례 보게 되면 달핀, 돌고래 얘네들 또 들어가죠. 특정 무역 규제 조치가 가트 20조 각 호에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금지 원칙과 위장된 무역제한 금지 원칙이 준수돼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전문이죠. 전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가솔린 사건에서 US 가솔린 3조 사항에 대한 거 있죠. 2단계 분석법을 해석 기준으로 제시한 이후에 2단계 분석법은 패널 상소기구 보고서 관행으로 확립되었다. 네, 제가 2단계 분석법과 통합접근법을 말씀드렸는데 2단계 접근법은 뭐냐면 본문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 전문 판단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2단계에 판례도 있고요. 그냥 뭐 전문 본문 가릴 거 없이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있다가요. 2단계 본문 먼저 위반 판단, 합치성 판단하고 전문 합치성 판단합시다 이런 거죠. 가트 제20조로 원자원과는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뭐 당연하죠. 그래서 전문, 본문 전부 다 입증을 해야 되고 보통 20조를 원정하는 측은 이제 위반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피제소국이겠죠. 피제소국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 국가 면제 협약 국가들 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고 가정한다. 아주 신중하게 잘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한테는지 모르겠는데 출제자분들. 자, 옳은 거랬네요. 소송의 내용이 고용계약에 관한 것으로 복직을 요구하는 경우 주권 면제는 부인된다. 예, 제가 고용계약은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고용계약인데 면제가 인정되는 거 나온다 했어요? 안 했어요? 후까지 잡는 게 아니고 잡고 있구나. 자, 이건 이제 복직. 이것은요 국가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면제가 인정된다 그래야 되겠죠. 원고가 법정 지급 밖에서 고문의 피해를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권 면제가 인정이 된다. 네, 법정 지급 밖에서 고문이잖아요. 불법행위. 법정 지급 밖이니까 면제가 인정돼야 되겠죠. 원고가 법정 지급 밖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권 면제가 부인된다. 이것도 그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넓게 봤을 때는 이게 법정지국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면제가 제한돼야 되겠죠. 원고가 외국 정부의 명예훼손을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권 면제가 부인된다. 이 기출론점이 가시겠죠. 경찰 간부 시험 기출 보신 분들 딱 보면 아실 거예요. 명예훼손이잖아요, 요거.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금전배상 소송에서만 면제가 제한돼요. 따라서 명예훼손 소송은 면제가 인정되는 것이다. 네, 뭐 기출인 거 아시겠죠? 자, 문제가 많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총의 안보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이게 그렇죠. 총회는 안보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이게 늘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1차적 책임을 지거든요. 총회는 회부된 평화안전 유지에 관한 문제를 토의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총회에 회부될 수가 있으니까 최근에 안전보장이사회는 포괄적 제조치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표적 제재를 채택한 경향이 있다. 네, 기출론점이죠. 어떤 교수님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 표적 제재, 스마트 섹션스, 스마트 제재라고도 하죠. 회원국의 다른 죄악성 의무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우선한다. 안보리 결의가 우선이고요. 정확히는 안보리의 구속적이죠. 구속적 결의. 구속력이 있는 구속적 결의가 우선이에요. 헌장 7장. 자, 자유권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력 공격을 받은 건 자위권을 즉시 행사해야 하고 안보리에 보고하라. 사후 보고. 무력 공격에 비례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선 필요성, 비례성.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the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네. 요건 거의 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네요. 이렇게 좀 원래 그 뭐죠? 풀 명칭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자위권 발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핵심 논점이 나온 거 아시겠죠? 여팔리는 안보리와 달리 국가가 armed 어택의 주체다. 국가만이 armed 어택의 주체다. 이렇게 봤어요. 헌장 51조 하면 집단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해석된다. 기출론점이죠. Inherent rights. 누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양법이 3개 나왔죠. 우리가 삼면이 바다에서 하나씩 나왔나 이런 재미있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그렇겠죠. 우리나라 바다가 많으니까 해양법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연락론 2지에서 생물, 무생물, 천연, 자원, 탐사, 개발, 보존, 관리 포인트 주권적 권리 sovereign rights. 연안국은 2지에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 사용, 해양과학조사, 관할권은 세 가지의 관할권을 나오는 거죠. ICJ는 우크라이나 루마니아가 경쟁 사건에서 섬의 흑 존재를 반영하여 이지 경계를 획정하였다. 와, 이거 이 쉐르팡 아일랜드 아시죠? 쉐르팡 아일랜드가 제로 이펙트.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저런 게 있는가 보다 하시고 들으시고 귀찮으시면 앞으로 가긴가 뒤로 가긴가 빨리 가신대요. 네, 쉐르팡 아일랜드의 제로 이펙트였죠. 그다음 중간선 이동 요소에 해당하지 않음 이렇게 봤잖아요. 관련국 간의 발효적 협정이 있는 경우 이 결정된 사항 협정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건 74조 규정에 뭐 들어가 있는 그대로 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4번 가볼게요. 국제인도법상 전쟁 포로. 보통 포로 대우하고 민간인 대우가 주로 출제가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뭐 상병자 상태 개선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비정규군이나 조직적인 저항단체 구성을 일정한 경우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포로의 지위를 갖는다. 뭐 게릴라든지 뭐 군 민병 이런 것도 포로가 됩니다. 교전 행위를 위해서 적의 수중에 들어간 자가 포로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할 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포로의 지위를 갖는다. 이 논점은 처음 나온 논점인 것 같아요. 처음 제가 보는 논점인데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잘 모르면은 이게 전시인도법 취지가 뭐예요? 전시 약자들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와 맥락하에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무력충돌 당사국의 상선, 승무원, 민간 항공 승무원, 네, 포로 지위를 갖습니다. 이런 거 잘 아시는 거죠. 간첩에 종사하는 동안 적대 당사국 권력 내에 들어간 충돌 당사국 군대 구성원, 간첩. 대표적으로 용병과 간첩은 포로가 안 됨. 요거를 잘 요구하지 않습니까? 답을 쉽게 찾았을 것이다. 자, ICJ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분쟁의 소재판부에 회부되는 경우 국적재판관 Judge ad hoc 소재판부에 다 적용됩니다. 분쟁 당사국의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ICJ 소설 판단에 따라서 관할권 없음을 결정할 수가 있다. 이거 해서죠. 직권으로 가는 거다. 패소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승소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사안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게 조금 더 깊이 나오려면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선택조항의 수락은 다른 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일방행위죠. 선택조항 수락은 일방적 행위, Unilateral Act가 되겠죠. 자,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입니다. 한국 대법원은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기집행성 법리가 없다고 보는 게 통설이에요. 정모 교수님 책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법리 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모르겠습니다. 통설적인 이야기를 낸 것 같고 이런 기준에 이런 분류가 없어요. 대법원이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영국에서 조약은 의회 제정법을 통하여 국내 법적 효력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거 뭐 변형한다는 이야기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대부분 인권 조약은 재판 규범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인정은 인권 조약은 뭐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비자기집행 조약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한국 법원은 특별한 입법 조치가 없이 관습국제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 관습을 수용한다는 이야기죠. 자, 헌장 7장입니다. 유엔 되게 좋아하는 분이 들어가셨는지 두 개나 나왔는데 유엔은 뭐 그냥 외교부, 특히 외교부 분들이 기본으로 하셔야 되니까 더 자주 나오겠죠. 냉전 종식된 이후에 안전보장 이 사회에는 평화의 파괴 개념을 확대하여 헌장 제7장을 발동하고 있다. 평화의 파괴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뭡니까? 평화에 대한 위협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엔 평화에 대한 위협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안보리는 평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장 제7장을 발동할 수가 있다. 7장은 그 강제 조치를 말하겠죠. 안보리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중대 위반이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한다. 이건 뭐 사실 틀릴 수가 없어요. 안보리 뭐 어떤 판례에서 그랬다 그러면 애매할 수가 있는데 안보리가 이런 평화에 대한 위협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재량이기 때문에 이거 틀릴 수가 없어요. 다시 나오더라도. 일반적으로 군사적 조치는 회원국의 무력의 사용 허가하는 방식이 이용된다. 그렇죠? 유엔군이 없기 때문에 authorization 해줘가지고 다국조권을 파견해서 무력 활동하게 됩니다. 자, 82년 해양법 협약상 대륙변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대륙변경 끝이 0의 기선으로부터 200캐리 미치 못하면 연안국의 대륙변 기선으로 200캐리까지 한다. 모든 국가는 동의 없이 연안국의 대륙변경에서 정착성 어족을 수확할 수가 있다. 정착성 어족은 대륙변경의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연안국이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배타적 주권적 권리를 갖습니다. 들었고요. 연안군 대륙부분에서 모든 목적의 시추를 허가하고 규제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시추, 주권적인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죠. 연안국은 측지 자료를 비롯하여 항구적 자국 대륙붕의 바깥 한계를 표시하는 해도와 관련된 정보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이런 거 이제 견제구죠. 견제구, 유인구. 사무총장인가? 근데 사실 이번 가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내려가지도 않으실 건데 아마 대부분은 그러나 공부하실 때는 이런 거 암기하셔야 돼요. 유엔 사무총장의 이제 국제 해양법 법원 재판 해양법 재판 소장이 이런 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드디어 나왔는데 이 베이징을 왜 안 냈어? 베이징 공부가 베이징의 기출 문제 많이 안 들어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몬트리올 협약, 인도 아니면 소추 원칙 있죠. 헤이그부터는 다 있더라 있죠. 63년 동경협약, 각 제약국은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 내에서 범하여진 범죄에 대해서 관할권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록된 항공기, 그 다음에 헤이그 협약은 인도 아니면 소추 원칙 규제하고 있던 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몬트리올이죠. 군사, 세관, 경찰 업무 이용되는 항공기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가항공기에 대해서는 적용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항공범죄 관련 조약도 좀 우리가 굉장히 좀 베이징도 조약도 열심히 읽고 그랬는데 아주 싱겁게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해당 조약들하고 베이징 조약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 동경협약에 대한 또 보충 의정서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개정판에다 반환영을 다 해놨어요. 깨알 같은 책 자랑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그랬다고. 책 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든가. 자, 20번입니다. 국가 책임 초안 옳지 않은 것은 불가항력과 전환에 책임 있는 국가안위를 원용할 수가 없다. 예, 그렇죠. 자초했어요. 불가항력과 전환을 자초했어. 자초. 원용할 수 없음. 유책국은 1차적으로 원상회복, 2차적으로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안 되면은 금전배상입니다. 반대로 되어 있어요. 어떤 국가도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 위반에 창설된 상황을 승인하거나 지원 또는 원조해서는 안 된다. 예, 불승인, 불원조. 2001년 초안 40조, 41조 들어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국가의 국제 입행에 의해서 야기된 피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에는 물질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이 된다. 국가는 정신적 손해가 없어요. 국가 공무원은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그런 게 나와줘야 좀 공부한 좀 보람이 좀 느껴질 텐데, 좀 싱거워. 소금을 좀 쳐야 되는데. 자, 외교부 초안입니다. 이중적 상호가 내는 우세한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할 수 드디어 나왔죠. 다머넌트, 프리다머넌트 내셔널리티 규정 드디어 나왔어요. 국가는 피해자의 피해가 특별히 중대한 경우 외교적 보호를 할 의무가 있다. 이 초안에서도요, 외교적 보호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권고적인 관행이 있긴 합니다. 국적국의 기준엔 오태범 사건의 진정한 유대가 규정되지 않았다. 제도 기술론점이에요. 주주의 이익을 직접 침해한 경우에 주주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가 있다. 여기다 1차적으로 좀 써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차적으로 외교적 보호를 할 수가 있다. 이래서 조금 아름다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 출제자가 보고 계시면 모르겠죠? 이놈들은 문제를 어렵게 내도 뭐라 하고 쉽게 내도 뭐라 그러네. 그러시겠죠? 난민협약, 난민법이 나왔는데 조금 싱겁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난민법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학교에도 들어가 있고. 자, 보시면은 환경 난민은 협약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죠. 이제 보통 우리 정치적 난민 그러잖아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은 불법 입국자에게도 적용된다. 이것은 좀 해석론을 좀 내신 것 같고요. 난민은 비호를 신청하는 국가에 입국한 시점에 난민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건 제 생각에는 그냥 현장 난민을 떠올리시면 쉬울 것 같아요. 현장 난민. 그러니까 입국 시에는 난민 요건 충족이 안 됐더라도 왔어. 그죠? 이 들어온 다음에 난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 한국 법원은 성적 지향으로 인한 박해 피해자, 동성애자거든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하는 난민으로 본다. 요건 판례를 안 봤으면 조금 이제 고민하실 그런 부분인데, 일단 난민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일단 하셨으면은 조금 이제 쉬웠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난민 판례가 되게 많아요. 그 대법원 그 사이트 가셔가지고 난민으로 검색을 해보면 판례가 되게 많거든요. 그 동성애자가 난민 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여성 할래 뭐 이런 것도 난민 된 적이 있었고, 대략적인 거, 그러니까 한국 관련 판례 좀 알아야 되는 건가 좀 싶고요. 자, 다음 가볼까요? 환경법의 일반 원칙 맨날 나오는 거죠. 맨날 총론 나왔다, 강론 나왔다 그러잖아요. 리우선언, 환경영향평가가 국가적 제도로서 실시돼야 한다고 천명하고 이게 16원칙이었던가요? 리우선언 17원칙인가 16원칙 헷갈리네요. ICJ는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간 펄프 밀 사건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 전에 수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환경영향평가 나왔잖아. 이거 너무 아름다운 문제여가지고 항상 제가 기다리던 문제 드디어 나왔고요. 이건 리우선언에 들어가 있어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산후환강 케이스인데요.
심각한 월경 침해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판결하였다. 그렇습니다. 전에 요것도 그 사전에 해야 돼. 사전에 값어치 커버 나기마로스 작년에 나왔던 또 나왔네. 환경 영향 평가 의무를 관습법의 하나로 인정했다. 요 두 개죠. 요 두 판례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요 판례가 아니고. 그래서 드디어 나왔구나. 반갑다. 환경 영향 평가 원칙.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시겠죠? 판례가 두 개나 있잖아. 관습이라고 받고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관세 무역에는 일반 협정의 주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싹 다 고르면 조세 조치의 경우 동종 제품 관계뿐만 아니라 직접 경쟁 또는 대체 상품 관계까지 내국내역에 적용된다. 이거 이제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죠? 3조 2항이죠. 가트 3조 2항은 like product하고 DCSP까지도 확대 적용된다는 거 아시죠? 내국 대우는 동종 국내 제품에 부여된 대우를 동일하게 수입 제품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종의 국내 제품보다 수입 제품에 대한 유리한 대우, 유리한 대우 가능하죠.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니까 유리한 대우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수입품을 우대해 줍니까? 미친 거예요? 솔친 거예요? 파친 거예요? 자, 디귿번입니다. 최혜국 대우. 동종 제품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뿐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금지한다. 이건 뭐 내국민 대우도 마찬가지인가 아시죠? 패널 상소기구는 원칙적으로 시장 기반서를 보완적으로 목적 효과서를 고려하여 제품의 동종성 여부를 판정하였다. 이제 원칙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BTA 방식이죠. BTA 방식이고, 보통 이제 목적 효과서를 고려한 판례가 있고, 시장 기반설. 제가 작년에 책에다 써놓기 다행이네요. 예, 국제경제법이 좀 어렵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약간 소수설 이런 것도 좀 나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써놓은 건데요. 시장 기반설 기억나시죠? 동종성은 각 시장 여건에 따라서 달리 평가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원칙은 일단 아니고요. 어떤 교수님께서 이제 그 신국제경제표는 책 작년에 표권반에서 좀 공부했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나와요. 그분의 입장인데 이게 일반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자, 마지막 문제 갖겠습니다. ICC 옳지 않은 것은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의 전부, 전부 일부를 파괴 의도, 집단의 아동을 타 집단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거, 집단 살해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집단 살해죄라는 명칭보다는 그냥 제노사이드로 쓰자, 이런 주장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꼭 죽이는 것이 아닌 것도 제노사이드니까.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검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몇 조냐? 7조인가요? 7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열거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도에 반환에 해당하는 죄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거든요. 뭐 검은은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시겠지만 뭐 인종차별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개별 국가는 ICC 관할 범죄에 대해서 보충적 관할권을 갖는다. 아니죠. 개별 국가가 원칙적이고 ICC가 보충적이고, 보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 적격성 제도가 있는 것이고요. 전쟁, 범죄는 무력, 충돌에 관한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 행위를 의미한다. 그죠? 전쟁, 범죄. 그렇습니다. ICC도 작년에 그렇게 문장을 길게 만들어서 애를 먹이시더니 올해는 좀 쉽게 내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지 완전 그 점수 인플레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십니까? 500원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닥 그렇게 새롭게 할 말은 없는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향후 공부 방향. 음, 너무 성역선이 모르겠는데 국제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필요하다. 당연하죠. 지금 봐봐. 그 총론부터 뭐 전시 인도법까지 싹싹싹싹싹 다 나왔잖아요. 쏙쏙 다 나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 여기다가 다른 과목은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그 강사분들이 기출 문제를 겁나게 열심히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겁나게 많이 봐야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국제법은 안 나온 게 훨씬 더 많아요. 다른 과목은 나온 게 많을 겁니다.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는 안 나온 게 반이 반, 절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만 달달달 외운다. 올해는 조금 한 80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출만 봤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판례 같은 새로운 게 나와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기출 달달달 최근에도 제가 봤어요. 혹시 이거 방송 보시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기출을 제가 뭐 엄청 해독을 했는데 이제 뭘 할까요? 그래요. 기본서 보기 전에 기출 해독을 딸딸딸 했습니다. 아니 공부를 안 하고 기출을 봤다고? 기출 해독을 딸딸딸 했다고? 이 국제법의 성격을 모르시는구나. 제발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들만 듣고 하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500원 안 받을 테니까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제발 저한테 전문 강사한테 물어보세요. 특히 출간직 분들이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전략과 방향, 특히 국제법에 경향을 잘 모르세요. 폄훼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봤고 또 막 노골적인 비난도 받았어요. 내가 내 기출문제집을 엄청 봤는데 내 점수가 이번에 꼴로 떨어졌다. 네 책임져. 이런 분도 계셨는데 물어봐야지 나한테. 나한테 물어봤으면 절대 제가 그렇게 조언 안 해요. 기출 달달달 보세요. 이렇게 조언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봐. 저기 오프 마인드, 선생 마인드가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1%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 2번은 제가 여러분들 그 적응적 기대하지 마시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간단하게. 국제경제법 향후 출제의 비율이 높아질 수가 있다. 주의하시자. 9급 출간직 준비하신 분들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설립협정, 가트, 분쟁 해결 양해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제가 알 수가 없죠. 뭘릴지. 또 조약은 빈출 조약을 10개에서 15개 정도 선별해서 정독하시고 다독을 하시자 애용을 해주시라 그랬죠. 애용을. 왜냐면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조약문을 보시는 게 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의 익숙하지 않으시면 자 10개에서 15개가 궁금하시면 수업을 들어주셔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런 건 제가 잘 안 알려주죠. 이건 뭐 급기사항인데 알려주겠어요 함부로? 판례 전반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그랬죠. 판례는 다다익선이에요. 판례는 가급적 많이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당락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판례가. 조약문을 어렵게 내면 사실은 뭐 니도 모르 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판례는 이건 당락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 주의하세요. 판례. 올해도 10개 이상 나왔잖아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지만은. 자, 이제 열심히 들으셨으니까 제 PR도 좀 해야 되겠죠? 설명회 하면 설명회. 9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9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 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10월 달에 시작하는 순환반과 패권반이 있어요. 그 패권반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있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의 커리의 완성입니다. 패권반은요, 저의 커리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 여건이 되신 분들은 패권반 오셔야 되고요. 순환반은 두 가지가 좋아요. 두 부류가. 나는 시작해서 1년 만에 시험을 봐봐야 되겠다. 두 번째는 1년 정도 했는데 다시 정교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한테 딱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인강생들 좀 많으시잖아요. 단톡방
여기 전화번호는 이제 안 가르쳐 드립니다. 산티 나기 때문에 안 가르쳐 드리고 친구 추가하시고 단톡방 초대 요청하시면 제가 해드리고요. 아직은 제가 이제 만든 지 한 1년쯤 되나? 제가 활용법을 잘 몰라요 아직까지. 그래서 잘 안 활용하고 있는데 조금씩 제가 이제 움직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도움되는 방향으로. 다음 카페 있습니다. 커피는 없어요. 외시 컨설팅이라고 영문으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외시 컨설팅, 제가 옛날에 2005년인가 강의 시작할 때 만든 거라서 외시 강의 하면서 전화나 줌 상담 해드립니다. 이런 강사 봤어? 카톡으로 신청하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드리거나 그 접속 주소를 이렇게 보내드려요. 좀 너무 불편하면 제가 그냥 그 페이스톡으로도 합니다. 페이스톡으로도 하고 좀 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던데 요새 제가 좀 맞들었어요. 페이스톡 이렇게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부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어디서든지 전화할 수가 있으니까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좀 그 공부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치고요. 이제 또 국제 정착도 해야 되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